저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남편 김정호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두 사람분 밥을 짓는 습관이 남아있더군요. 부엌에 서서 쌀을 씻으면서도 자꾸만 정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밥 많이 주지 마. 나 다이어트 중이야. 그런 말들이요. 정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저녁까지도 멀쩡하게 저녁을 드시고 TV를 보시더니 새벽에 깨어보니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65세라는 나이가 그렇게 이른 건 아니지만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정호의 작은 습관들까지 몸에 배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녁엔 맥주 안주로 오징어를 구워놓고 기다리곤 했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만 그러고 있더군요. 아들 도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장례식 때 잠깐 왔다 갔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겠어요? 라고 묻기는 했지만 일정 때문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혜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호가 남긴 보험금과 예금으로 여생을 조용히 보내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청소를 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점심을 먹고 TV를 보다가 졸음이 와서 잠시 눈을 붙였죠. 요즘 자꾸 오후에 졸음이 오더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요즘은 택배 말고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또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죠. 그런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최은숙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김앤 파트너스 법무법인의 변호사 이동철입니다. 법무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호가 남긴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큰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동철 변호사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냐고 물었는데 타양하시더군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고인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인께서 사망 직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발견됐거든요. 유언장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정호는 평소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굳이 그런 걸 미리 써놓을 필요가 뭐 있냐. 당연히 다 당신 거지. 라고 말하곤 했었어요. 어디서 발견된 건가요? 고인의 사무실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직원이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하네요. 변호사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고 보니 분명히 정호의 필체였어요. 하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의 충실한 비서 박미정에게 증여한다.
그 아래에는 정호의 서명과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망 일주일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0년을 해로한 아내보다 비서를 택했다는 말인가요? 박미정은 정호가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15년간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어렸어요. 평소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혹시 이게 진짜인가요? 확실한 건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적 감정도 의뢰했는데 고인의 글씨가 맞다고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유언장이에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호와 박미정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건가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생각도 없고 TV를 틀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유언장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미정에게 재산의 절반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정호는 평소 강미정을 직원으로만 대했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가끔 사무실에 들를 때도 딱히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 많은 고모처럼 대하는 것 같았는데요.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호가 마지막 순간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깨달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둘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걸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악몽에 시달렸어요. 정호와 박미정이 함께 있는 꿈을 꾸었거든요. 정말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박미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박미정의 주소는 정호의 수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박미정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경비실에 방문 신고를 했습니다. 박미정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어주더군요. 잠시 후 올라와도 된다는 답이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1503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박미정이 나타났어요. 저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무슨 일로 이렇게. 미정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박미정은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는데 비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미정 씨, 정호 유원장 이야기 들었죠? 박미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변호사께서 연락 주셨어요. 대체 정호와 무슨 관계였길래 그런 유언장을 남긴 건가요? 그때 박미정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얌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당당하고 도전적인 표정이었죠.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호 사장님과 저는
그냥 상사와 직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띵해졌어요. 역시 그런 관계였구나 싶었죠. 정호 사장님은 마지막 몇 년 동안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유언장을 남겨주신 거죠. 사모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게 사장님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박미정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호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보다도 박미정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너무 당당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미안해하거나 최소한 어색해할 텐데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미정이 사는 아파트가 너무 고급이었어요. 청담동 고급 아파트라면 전세금만 해도 몇 억은 들 텐데 비서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호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정호와 강미정 사이에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먼저 정호의 오랜 친구인 민호섭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섭 씨, 혹시 우리 정호가 박미정이라고 비서 있었는데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였는지 아세요? 호섭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은숙 씨, 그 이야기는 전화로는 힘들 것 같은데 내일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다음 날 민호섭 씨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라서 그런지 표정이 심각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시키고 나서 호섭 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은숙 씨,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호도 없고 하니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정호가 몇 년 전부터 사업에 문제가 있었어요.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을 썼는데, 편법이요? 명의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재산을 숨긴 거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채권자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일을 박미정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재산 은닉에 관련된 일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미정 씨가 정호를 협박한 건가요? 글쎄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박미정이 정호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는 거죠. 호섭 씨와의 만남 후 저는 더 많은 사실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호의 회사 직원들을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먼저 정호의 오른팔이었던 이 과장을 만났습니다. 이 과장은 정호와 15년을 함께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만나자마자 위로의 말부터 건넸죠. 사모님, 사장님 돌아가신 일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정호와 박미정 사이에 뭔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이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요? 박미정 씨가 사장님의 개인 업무를 많이 맡고 있었거든요. 특히 재산 관리 쪽에서요. 사장님도 그분을 많이 신뢰하시는 것 같았고요. 재산 관리요? 네.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은행 업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희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박미정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는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들 도윤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 원장 건으로 급히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혜란도 함께 온다고 했어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도윤과 혜란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이런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유 원장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엄마, 이거 확실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유 원장을 남겼다고요? 변호사가 필적 감정까지 했다고 하더구나. 진짜 아버지 글씨라고 나왔어. 혜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재산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셈이지. 박미정이라는 사람이 절반을 가져가게 된 거야. 도윤이 고민에 빠진 듯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편에서 함께 싸워줄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 도윤과 혜란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도윤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유 원장을 남겼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희로서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도윤아,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 재산을 줬다는데. 혜란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법적으로 유효한 유 원장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하니? 도윤이 답했습니다. 엄마, 저희 사정도 생각해 주세요.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보다는 돈을 택한 거예요. 30년을 길러준 어미보다 재산을 선택한 겁니다. 도윤아,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저를 배신했는데 이제 아들마저 등을 돌리다니요. 혜란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서 그 큰 재산을 다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어머님이 강미정 씨와 합의를 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최소한 절반은 확실히 지킬 수 있고요. 합의라니. 무슨 소리야? 법정 다툼 하지 마시고 조용히 넘어가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버린 거예요.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재산을 주고 아들은 저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엄마를 포기하겠다는 거구나. 도윤이 피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며칠 더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법정 싸움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혼자 남은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저를 포기했다면 저라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정말 그런 뜻으로 유언장을 남겼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박미정의 당당한 태도, 고급 아파트, 그리고 정호의 은밀한 재산 관리,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가족이 저를 버렸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헛된 것일 리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호가 남긴 물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정호의 방을 구석구석 뒤져봤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심지어 침대 밑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인적인 서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꼼꼼했던 정호답지 않았어요. 서재의 책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꺼운 책 사이에서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책을 빼내보니 작은 수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첩을 펴보니 정호의 글씨로 여러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 간단한 메모들이었는데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M에게 5천, 비건물명의 변경, 계좌 정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미정 너무 많이 한다. 조심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날짜는 사망 한 달 전이었어요. 이 메모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호가 박미정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수첩의 내용에 용기를 얻어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숨겨진 물건이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요. 정호는 평소 중요한 것은 잘 숨겨두는 성격이었거든요. 서재 책장을 하나씩 빼내며 확인하고 있었는데 맨 아래 책장 뒤쪽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벽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손을 넣어보니 작은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손바닥만한 녹음기였어요. 요즘 나오는 디지털 녹음기 같았습니다. 왜 이런 걸 숨겨놨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점차 정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내가 왜 이런 녹음을 하는지 알겠지? 내가 요구하는 게 점점 과해지고 있어.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비밀을 지켜달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아예 협박을 하고 있잖아. 박미정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도 살아야죠.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장님만 곤란한 게 아니에요. 저도 공범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을 요구할 권리는 없어. 적당히 해. 적당히요. 사장님이 몇 억을 빼돌렸는지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세무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도 아시죠? 정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미정아,
내가 유 원장을 하나 써줄게. 하지만 이건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때만 유효한 거야. 만약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배신하거나 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면 이 유 원장은 무효가 돼. 무슨 뜻이에요? 진짜 유 원장은 따로 있다는 뜻이야. 이 녹음과 함께 은숙에게 전달될 거고.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해. 내가 죽고 나서도 내 가족들을 괴롭히지 마. 박미정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다던 재산은 그건 내가 얌전히 있을 때만 주는 거야. 욕심을 부리면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호는 박미정에게 협박당해서 가짜 유 원장을 만든 거였어요. 진짜 유 원장은 따로 있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진짜 유 원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호는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예요. 저는 다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를 발견한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거든요. 정호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박미정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보호할 방법도 마련해둔 거였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동철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를 만났어요. 혹시 이동철 변호사가 박미정 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 만난 박정민 변호사에게 녹음기를 들려줬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어요. 이 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 원장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혹시 고인이 다른 곳에 보관해두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유 원장을 찾아야 했어요. 정호가 어디에 숨겨뒀을까 계속 생각해봤는데 문득 하나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정호가 자주 가던 은행의 대여금고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정호의 대여금고를 열어봤습니다. 상속인 자격으로 개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은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진짜 유 원장이 들어있었어요.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사랑하는 아내 최은숙에게 남긴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여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건드린 일 때문에 박미정에게 협박을 당했어요. 하지만 당신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유 원장이 진짜고 녹음기와 함께 재판에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도윤이 일도 조사해보세요. 그 아이가 이미 내 돈 일부를 빼돌렸을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이미 돈을 빼돌렸다는 말인가요? 변호사와 함께 조사해본 결과 도윤은 정호가 살아있을 때부터 해외 송금 한도를 미리 설정해두고 아버지 사망 직후 거액을 자신의 미국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외 송금은 거래 외국은행 지정과 송금 한도 등록이 사전에 필요한데 도윤은 이 모든 절차를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재판 결과 저는 승소했습니다. 박미정의 유 원장이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게 인정됐거든요. 하지만 도윤이 이미 빼간 돈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모두 저를 배신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